우리 돈을요, 그냥 가지고 있기보다는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불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스키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해. 근데 이게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선택 과목으로, 그러면 아무리 문과 친구들이라도 이 경제를 되게 어려워해. 뭐 이과 친구들은 당연히 두말할 것 없지. 그래서 경제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법이나 경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능에 나오거든. 뭐 논리학 문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 문과 철학 지문 같은 것도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법이나 경제는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지문이야. 자, 교과서 확인하기. 교과서에는 경제 파트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산을 관리할 때, 얘들아, 자산이 뭐야? 많이 들어봤잖아. 자산. 자산은 재산이랑 똑같아. 왼쪽 아래에 어휘가 있죠. 재산을 관리할 때는 이제 금리의 변화를 봐야 돼요. 은행에 저축했는데 그 이자를 너무 적게 줘. 뭐 1% 주거나, 1%도 많다. 0.1% 주거나, 뭐 이러면은 너무나 많아져. 그래서 금리의 변화나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봤지? 이거는 물가가 엄청 많이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베네수엘라인가? 베네수엘라 그 사태가 한번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급격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닭 한 마리를 사는데 수레를 끌고 와서 돈을 내야 돼. 그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지. 물가가 엄청 비싸지고 이런 것들은 나라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면 안 좋아. 그다음 통화정책 이런 거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긴축정책. 아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은 뭐가 있지? 확장 정책. 이거는 돈을 많이 푼다는 거야.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이자율은 금융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율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명목 이자율은 뭐냐면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많이 속으면 안 돼. 실질 이자율을 봐야 되거든. 이거는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이야. 우리는 이걸 계산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연이율 10%를 지급하는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해요. 저축한다는 거야. 그럼 1년 뒤에 이자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 붙겠지.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말이야. 원금과 이자 합쳐서 110만 원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이 정도는 다 너무 수월하게 계산이 되죠. 이 경우 철수는 1년 전에 비해 10만 원 더 부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이자율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10만 원 더 플러스 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자율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무슨 말인가? 만약 은행에 돈을 맡겨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다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었을 거야. 이런 걸 구매력이라고 하거든. 이 경우 철수의 구매력, 즉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10%만큼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다 적어보자. 명목 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 물가 상승률만큼 빼줘야지 그게 진짜 나의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위에서 10%의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야. 10% 이자율 줄게라고 하는 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예금 후 1년 사이에 물가가 몇 퍼센트? 7%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야. 어떤 시계의 가격이 현재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의 현재 구매력은 시계 한 개와 같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시계가 하나 있어. 연 이자율 10%로 저축한 돈 100만 원은 1년 후에 110만 원이 되죠. 시계의 가격은 7% 상승해서 107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1년 뒤에 시계가 107만 원이 됐어. 100만 원의 1년 후 구매력은 시계 한 개보다 3만 원만큼 커진다. 100만 원의 1년 후 구매력, 즉 110만 원은
시계 한 개를 사고도 3만 원이 남는다는 거지. 하지만 자, 물가 상승률이 10% 넘는다면 어떨까? 시계의 가격은 110만 원이 초과돼요. 넘잖아. 물가 상승률이 10% 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100만 원으로 시계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돈 110만 원이었지. 110만 원으로도 시계를 살 수가 없게 돼. 왜냐? 1년 뒤에는 시계가 110만 원 넘게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이 구매력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10% 되게 많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 더 비싸게 물가가 올라 버린다면 그 이자율은 10%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손해가 되는 거지. 자, 정리해보자. 명목이자율은 무엇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1년 후에 찾는 금액이 현재의 구매력보다 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구매력을 비교해서 이 명목 이자율이 진짜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지 요거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금자가 저축 예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자율과 함께 물가 변동을 알아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겠지? 물가 변동률.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에요. 은행이 다 계산 안 해줘요. 명목 이자율만 주고. 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다.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물가 상승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대요. 어떻게 나타내? 실질 이자율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은행에서 제시한 그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은행은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커 보이지. 근데 우리는 이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지 똑똑한 예금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밑에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다. 방금 본 거죠. 예금주가 받게 되는 이자 소득의 실질 가치, 즉 이자 소득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자, 이게 무슨 뜻? 이자 소득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요, 내가 살 수 있는 게 적어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다음 가게가 예금을 하거나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궁극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건 그래서 뭐예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은 예금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지만 나타낼 뿐 실질 이자율은 예금의 구매력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이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해 보자.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무엇을 고려한 실질 이자율에 관심을 둬야 되지? 무엇을 고려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이자율에 관심을 둬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강조하고 있어. 실질 이자율.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율은 사실은 두 개였다. 실질적인 이자율을 계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자를 볼 때요. 이게 단리인지 복리인지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이자가 붙는 방식, 이게 다른데요. 단리와 복리에 따라 찾는 돈의 액수가 다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것에 비해 중요해요. 복리는 원리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오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자, 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가 있어요. 자, 단리라는 것은 단순해. 자, 요 원금이 있죠. 원금.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이에요. 이 원금에 항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대로 이자를 줘요. 이자를 줘. 매년 똑같아. 달마다 또는 연마다. 이렇게 연 몇 퍼센트 또는 월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항상 원금은 고정되어 있어요. 원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퍼센테이지만큼의 이자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복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원금이 있죠.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요. 한 달이나 1년 뒤에
이 원금에다가 그 받은 이자 있죠. 그게 다시 원금이 돼. 여기에 한해서 또 이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원금이 돼요. 그래서 원금이 어떻게 돼? 점점 원금이 늘어나. 이자가 같이 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또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맡길 때는 복리로 맡기면 훨씬 좋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불어나. 근데 보통은 달리로 해주죠. 그래서 연 0.2% 그러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건 원금의 0.2%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복리로 해주는 그런 은행이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자, 예를 드는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림 그려 놓은 거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자, 그 다음에 정리, 핵심 원리 뽑기. 자, 달리와 복리 방금 봤어요. 달리는 예금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복리는요, 예금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계산해요. 그래서 이자가 붙는 게 다시 원금이 되고 또 붙는 게 또 원금이 되고 그래서 원금이 점점 불어납니다. 자, 명목 이자율은 물가 변동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실질 이자율은요,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로서 뭐에서 뭐 뺀다 그랬지? 명목 이자율에서 뭘 빼지? 그렇지.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 화폐의 구매력은 화폐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살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화폐 구매력이 커질수록 같은 돈을 가지고도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살 수 있는 거야. 하나의 물건을 2개, 3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구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은요. 할인율은 우리가 본문에서 안 봤죠. 근데 조금 있다가 수능 지문에 할인율이 등장하거든. 이 할인율은 뭐냐면 미래 시점에 일정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되게 어렵지. 이거는 그런 거야. 뭐 지금 너가 현재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내년에 미래 1년 뒤에 11억을 받을래? 이거를 너한테 제안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거 제안하면 되게 좋죠. 현재 10억 또는 미래의 11억. 그러면 이걸 고를 때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자, 그러려면 현재 10억의 가치가 미래에는 어떨까? 요거를 계산해서 요거 2개 비교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크면은 현재 10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의 11억이 크다고 하면은 나는 내년에 받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미래의 11억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게 있어. 그래서 현재의 가치로 돌리면 얼마일까? 라고 해서 현재 가치로 돌렸는데 이게 더 커. 그러면은 나 현재 말고 미래에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야. 이게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현재 11억이 훨씬 큰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당장 10억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돈을 비교할 때는 이게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어쨌든 환산해줘야 돼요. 현재를 미래로 아니면 미래를 현재로. 이랬을 때 얘기되는 게 이제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환산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게 뭐겠니? 얘가 이자율이 얼만가?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려면 필요한 게 이게 이 할인율의 개념이에요. 할인율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필요한 비율. 됐죠? 이게 이 말이야. 자, 요거를 적어놓고 있으면 훨씬 더 할인율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로 표현된 거는 이거는 이자고요. 그리고 N으로 표현된 거는 이게 연도가 되겠죠. 그리고 X는 일정한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핵심 확인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표가 나오는데 표가 아니라 그래프가 나오네요. 자, 그래프에 보면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나와요. 명목금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은행에서 야 6%나 내가 이자 줄 테니까 예금 좀 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경제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은 6%나 주네? 그러면 막 6%로 계산을 해서 내가 미래에 이 정도 돈을 받겠다라고 하고 넣습니다. 근데 경제 지문을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무엇을 본다고? 그래, 물가 상승률을 본다고. 자, 6%만큼 이렇게 준다고 했던 당해에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아졌어. 그러면은 실질 이자율이 실질 금리야.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 얼마가 돼? 얼마가 되나? 요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게 절대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이자는 1.52%밖에 안 되는 거야. 6.22%랑은 아주 큰 괴리가 있죠. 그래서 미래의 나의 현재의 돈을 저금했을 때 나한테 미래에 오는 그 가치가 1.52%밖에 곱하기가 안 된다면 굳이 내가 예금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뭐 다른 더 수익률이 좋은 뭐 주식을 하거나 채권을 사거나 이런 등등의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 실질 금리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교과서 다시 보기는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온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절대 필수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134쪽이에요. 페이지 134쪽. 자,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표를 보세요. 우리 경제 그래프나 아니면 경제 표를 볼 때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X축과 Y축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고요. 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 메뉴에 있는 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잘 봐줘야 돼요. 자, A국이 2013년과 2014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봤어요. 봤더니 명목 이자율이랑 물가 상승률을 줬네. 그러면 실질 이자율 계산하면 얼마야? 이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2가 되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A국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올랐다. 그 다음에 B국은요. 0에서 2가 되네요. 이것도 올랐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2014년에 B국에서 전년 대비 화폐 구매력의 변화는 2014년에서 B국에서 전년 대비 화폐 구매력이 0에서 2로 올라겠지. 그러면 커진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쉽다. 자, 그러면 2번 너네가 한번 대답해봐. 2013년 이자 소득으로 얻는 실질 가치가 더 큰 쪽은 2013년이래요. 그러면은 A국과 B국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뭐가 더 커? 요게 더 크지. 그치? 그래서 A국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경제 지문에서. 자, 그럼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문제로 확인. 자료에서 문제를 잘 봐야 돼. 현재 조개 껍질을 많이 갖게 된 사람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자, A국에서 조개 껍질은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이런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걸로 물물 교환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조개 껍질의 연간 가격 상승률은 연간 가격 상승률 3%래. 그러면 1년 뒤에 연간은 1년을 말하는 거야. 그럼 1년 뒤에 조개 껍질은 100만 원이면 여기에 3% 3만 원이지? 3만 원이 비싸진다는 거야. 물가 상승률이니까. 그치? 시간이 흘러도 부패하거나 마모되지 않아요. 보통은 시간이 흐르면 이거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부패되거나 마모돼서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물가 상승률만 보라는 거지. A국 주민 가불병은 1년 전 동일한 100만 원의 금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투자했대요. 그러면 너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 가불병이 있고 100만 원이 있었고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조개 껍질을 많이 갖게 된 사람. 요걸 한번 봅시다. 자, 갑은요 어떻게 했어? 조개 껍질을 사서 1년간 안전하게 보관했대요. 그럼 조개 껍질을 100만 원치 산 거지. 100만 원치.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A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 다음에 을은요. 연이율 4%의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해 두었다가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내가 목돈을 넣어놓고 나중에 1년 뒤에 그 이자율을 같이 찾아오는 거거든. 그러면 100만 원 넣어놨어. 그러면 연 이자율이 4%래. 그러면 100만 원의 4%는 100분의 4 하면 되거든 곱하기. 그럼 4만 원인 거지.
그래서 4만 원의 이자를 챙겨서 나는 1년 뒤에 얼마를 받게 돼? 104만 원을 받게 돼. 그 원리금이 뭐였지? 원금 플러스 이자금. 이게 104만 원이잖아. 자, 104만 원으로 조개 껍질을 샀대요. 근데 1년 뒤에 조개 껍질은 이 정도 100만 원치의 양을 똑같이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그래, 103만 원이 필요하지. 왜냐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104만 원이 있으니까 약간의 조개 껍질을 더 살 수 있어. 1만 원 정도에. 그러면 갑보다는 을이 조개 껍질을 더 많이 소유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갑처럼 그냥 보관한 바로 100만 원치 사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예금했다가 사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병은요. 돈을 1년 동안 금고에 보관했대요. 조개 껍질을 사지도 않고 그냥 돈을 보관한 거야. 그러면 보관했으니까 은행에 맡긴 것도 아니고 그대로 100만 원 있겠지. 자, 근데 조개 껍질은 비싸졌다고 했지. 얼마로? 103만 원 됐어. A만큼 살려면. 그러니까 이 병은요. 갑보다도 지금 조개 껍질을 못 사요. 이해돼? 그러면은 자, 을이 가장 많이 조개 껍질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이고 그 다음에 병인 거지. 이해됐어? 이게 이해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밑줄 친 것만 읽어보자. 만약 은행에 돈을 맡겨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다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면요. 나의 돈의 가치가 준다는 거야. 나의 화폐 구매력이 준다는 거야. 이 경우 철수의 구매력, 즉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10%만큼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자, 예금주가 받게 되는 이자 소득의 실질 가치, 즉 이자 소득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물가 상승이 많이 되면요, 나의 실질적인 이자율 낮아지니까 그만큼 나한테는 손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확인하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은행에 예금 직접 해본 적 있나?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만 받아가지고 내가 뭐 예금하거나 이자를 계산하거나 뭐 주식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경제주문을 읽을 때 비록 교과서긴 하지만 좀 와닿지 않은 게 있었거든. 근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았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불릴까 고민을 진짜 해보면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 자, 계속해서 가볼게.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금융상품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뭐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선택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 이 개념을 잘 봐야 돼. 금융상품에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있대요. 금융상품의 종류,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나와. 자, 예금은요,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촉성 예금으로 구분한대요. 요구불 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이다. 너네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장에 넣으면 돈을 자유롭게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요구불 예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저축성 예금은 뭐냐면 이자 수입이 주된 목적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는 입출금에 제약이 따른다. 넣으면 함부로 못 빼. 자, 그 다음 정기 적금은 뭐냐? 예금과 적금이 다릅니다. 자, 적금은요. 일정 기간 정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중간에 못 빼요. 중간에 빼면은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목돈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 금융상품이다. 자, 요 차이를 봐야 돼. 정기적금은 내가 아직 목돈 마련이 안 됐어. 목돈 마련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목돈을 마련해야 돼. 등록금 300만 원 뭐 이거를 내가 당장 없어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돈을 넣는 거야. 근데 정기 예금은 무엇이냐면
이미 목돈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용, 어떻게 굴리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돈에 대한 것이 정기라고 시작하는 적금과 예금이 있다. 목돈과 관련한 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은 그냥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달리 자,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하냐면요.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은요. 자, 주식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은 주식회사가 경영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자가 회사 소유자라는 증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자,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거죠, 이제. 주식회사는 주식 주주들이 주인이 됩니다. 소유한 주식의 비례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데요. 그러나 주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자, 주식은 수익률이 높지만 무엇이 낮아요? 안정성이 낮아요. 그래서 수익률과 안정성은 역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채권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게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방자치단체가 큰 규모의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을 경우에 국민에게 차용 증서를 파는데 이를 채권 중에서도 지방채라고 한다. 차용이라는 것은 빌려 쓴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채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방에서요. 그러면 이 채권을 사람들이 사서 거기에 보면은 뭐 얼마를 빌리겠다라고 써 있고 이자를 얼마 주겠다. 그 다음에 만기 몇 년,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이자를 이만큼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쓰거든요. 그 증서를 이제 받고 그 뭐 만기 된 그 날짜에 플러스 되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지방뿐만 아니라 기업도요.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릴 경우 기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채권은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신용이 높은 기업 등이 발행하므로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주식은 회사가 하는 거니까. 자, 그러나 채권은 원금을 갚게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엄청 길어요. 뭐 10년 막 이래. 그러면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채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채권이 100만 원짜리 채권이야.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가 돈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이라고 보자. 그럼 100만 원짜리 종이, 이거 종이야. 채권이죠. 종이를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한테 돈을 주는 거지. 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한참 뒤에 이제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물가 상승률 너무 높아져가지고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 이자 받는 돈이나 아니면 1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의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있으나 마나한 돈이 되면 이거 채권을 산 사람들은 채권이 진짜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채권은 정부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자,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발행하는 차용 증서로 무엇이 높은 편이지만 무엇이 높아요? 안정성이 높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빌린 돈을 안 갚겠어? 당연히 갚겠지. 그래서 이거 채권은 나라가 발행한 거면 믿고 삽니다. 얘네는 이제 배신 안 때려. 얘네는 무조건 망하지 않아. 정부니까. 자, 그다음 물가가 오르면 채권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 이해되죠? 자, 그다음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딪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면 걱정을 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반드시 존재하거든.
그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는가도 배워야 돼. 그래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고 지문에서도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전부 다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루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서로 돈을 모아 공원에 공동의 재원을 마련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를 뭐라고 하죠? 보험이라고 하지. 돈 벌려고 보험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이유는 미래, 장래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래에 있을 손실을 또는 위험을 내가 좀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즉, 보험은 미래에 당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나거나 만기가 되면, 만기는 기한이 다 찼다 이런 뜻이요.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야. 보험료는 내는 거, 보험금은 받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채권이 고금리 상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채권은 주식보다 수익성이 낮지만 예금에 비하면 수익성이 높은 편이에요. 예금에 비하면. 채권이 예금보다 고금리 상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증서이다.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돈은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야 한다. 바로 이 이자가 채권 투자자의 이익을 결정한다. 한편 채권은 예금보다 고금리 상품이다. 발행 기간마다 신용도가 다르므로 채권 금리도 어느 기관이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일수록 어떨 것 같아? 위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높은 금리에 팔려요.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돈이 급하다고, 야, 우리가 채권, 이거 이제 이만큼 줘가지고, 이거 발행할 테니까 우리 채권 좀 사줘. 우리 지금 당장 돈 급해. 그러면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좀 사기 망설여지지. 그치? 자,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일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높은 금리에 팔린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있어야지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거야. 왜냐면 수익성을 생각해야지 되니까. 이거 사는 사람은 다 수익성 때문에 사는 거거든. 채권 사는 사람들은. 즉, 사람들이 안전한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대신에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 채권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높아야 돼? 금리가 높아야 돼. 그래서 예금보다 채권이 무조건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 저금하면 1%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채권은 막 10%씩 받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위험한 거지. 회사의 채권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채권의 속성. 자, 채권의 속성은 방금 한 게 채권의 속성인데, 자, 요 채권 보세요. 보면은 3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발행일 이렇게 돼 있고, 상환일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종이라 그랬잖아. 그쵸? 채권은 옆에다가 한번 써봐. 가격이 있는데, 액면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은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그 숫자를 액면 가격이라고 해요. 액면 가격이 100억 적혀 있으면 그 채권이 100억짜리 채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이를 100억 주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자 때문에 사는 거잖아. 이자가 은행보다는 비싸야지 이걸 사지. 그래서 10%라고 쳐보자. 그 다음에 만기가 반드시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채권에 반드시 써 있는 거야. 만기는 2년 또는 뭐 상환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주기도 하고요. 만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에 적혀 있는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야. 2년 뒤에 내가 그래도 2년 뒤에 자, 2년 동안 10억에 해당하는 10%는 얼마지? 100억에 해당하는 10%는 10분의 1 곱하면 10억이죠. 그러면 매년 10억을 줘야 돼. 누구한테? 채권 산 사람한테. 근데 2년 만기라 그랬으니까 두 번을 10억을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년이 다 되잖아? 그러면 빌렸던 돈 100억 있지. 그거를 그대로 다시 갚아야 돼. 그래서 이자놀이 하는 거야, 한마디로. 100억에 해당하는 10%를, 이거는 연이자야, 연이자. 매년 줘야 되는 거. 그래서 10억씩 매년 줘야 돼요. 근데 2년이니까 2번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채권을 산 사람은 2년 뒤에 얼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100억 그대로 받지. 그 다음에 년마다 10억 이자로 받는데 2년이니까 2번 받지? 그래서 120억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채권 100만 원 빌려주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20억이라는 플러스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인기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액면 가격과 액면 이자, 만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 얘들아, 액면 가격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액면 가격은 절대 안 바뀌어. 여기 적혀진 숫자들은 절대 안 바뀌어. 액면 이자도 절대 안 바뀌어. 뭐 상호 협의하에 이거를 줄이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다시 찍찍 긋고 그다음에 뭐 도장 찍고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땡, 수정 불가능.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야. 근데 채권의 가격은 수시로 바뀌거든.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액면 가격과 채권 가격은 달라요. 액면 가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 가격은 바뀌어요. 이거를 내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 아파트 있잖아. 요새 아파트 값 진짜 비싸지. 요즘 난리가 났어요. 서울 집값도 그렇고 엄청 비싸.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내가. 정민지 쌤이. 아파트 뭐 10억짜리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분양가예요. 아파트를 이제 지은 회사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산 사람이 난 거야. 그래서 10억을 이제 주고 샀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사정이 생겨서 내가 안 살고, 누구한테 해볼까? 나 오늘 아침에 도경수 디오죠. 100일의 남구님 보고부터 좋아했어. 도경수 오늘 플레이리스트 들었는데 도경수 한번 생각해보자. 도경수한테 12억을 주고 팔았어. 더 비싸게 주고 판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아파트를 매매했다. 매매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양가랑 매매가랑 지금 같아? 얘는 2번 타자야. 나는 1번 타자. 아파트를 제일 처음 산 사람은 분양가에 샀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매가예요. 뭐 부동산 시장이 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매매가, 매매 시장에서 형성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 분양가와 매매가가 다른 것처럼 채권도 똑같아. 나 채권을 제일 처음 샀어, 내가. 1번 타자야, 정민지. 자, 샀습니다. 얼마예요? 아까 100억이었지. 100억짜리 채권을 샀어요. 이거는 액면 가격에 산 거야. 제일 처음에 쓰여진 그 가격, 액면 가격으로 샀죠. 근데 내가 있잖아, 전지현한테 102억에 채권을 팔았어. 전지현이 이걸 더 사고 싶대. 그래서 이걸 판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이거는 내가 채권을 판 거지. 채권을 판 가격, 채권 가격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산 사람은 액면 가격에 샀다고 하고 이건 바뀌지 않는 거고 그 다음은 전지현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뒤에부터 형성된 이 종이의 가격을 채권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액면 가격하고 채권 가격은 다른 거야. 처음 주고 샀을 때는 액면 가격, 그 다음에 형성된 이 채권의 가격은 전부 다 채권 가격이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채권의 가격과 액면 가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원리로 가보세요. 자, 안정성과 수익성 중요한 용어죠. 안정성은 원금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 안전한 거야. 은행에 예금 맡기면 뭐 비교적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은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
주식이나 채권이 이런 수익성이 높죠. 근데 채권이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 그랬어. 왜 그래? 이거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식은요. 주식회사가 경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자가 투자자라는 증표를 발행하는 거. 이 주식은요,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심해요. 얼마 전에 그 BTS 방탄소년단 방시혁 그 회사 이름이 뭐지? 그 주식이 엄청 많이 뛰었죠. 그다음에 뭐 SM 이수만은 뭐 원래 유명하고 뭐 그렇게 어떤 회사나 회사죠. 회사의 그 가치를 내가 높이 산다면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좀 사서 그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나도 그 성장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주식만큼. 그게 주식이에요. 그다음에 채권. 채권이란 것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금융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증서. 그러니까 빌릴 때 대신 주는 증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지 않으면 큰일 나. 채권에 적힌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핵심 확인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확인하기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금융상품 자 A, 2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A는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예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거 봤었죠. 그 다음에 B는요. 일정액을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받는 은행 예금이라고 합니다. 매달 이제 내고 그다음에 만기 되면은 목돈을 돌려받는데 그때 이자를 합쳐서 돌려받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자에게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주는 증표. 이거 뭐였죠? 주식이었죠. 그 다음에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일종의 차용증서. 이거 뭐였죠? 이거는 채권이었지.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A는 B보다 유동성이 낮다. A는 B보다 유동성이 낮다. 자, A가요, 입출금이 자유롭잖아. 그러면 얘는 돈을 왔다 갔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더 높다라고 봐줘야 되지. 그 다음 2번, B와 C는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 자, B는요, 일정액을 입금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은 B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은요, 수익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반토막 날 수 있어. 그래서 수익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3번에 C는 D보다 안정성이 높다. 자, 안정성 얘기를 해보자고요. 수익이 그 주식이랑 채권은 수익성이 좋다 그랬죠. 은행에 예금하는 예금이나 적금은 안정성이 좋다고 했고요. 근데 수익성이 높은 이거 주식과 채권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건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죠. D는 C보다 안정성이 높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A를 해약하여 C를 구입하는 것은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선택 맞네요. 정답 4번. 5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을 따르면 D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한 번 잘못되면 다 깨지잖아. 그러면 계란을 하나라도 살리려면 어때야 돼?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 종목에 투자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여러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라는 거야? 분산 투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D 골고루 투자하라는 거지. 채권이 확 망해버리면 채권을 발행한 회사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D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아니죠.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다시 보기는 밑줄 친 것만 보자. 예급을 예금, 저축성 예금, 그 다음에 주식 얘기, 그 다음에 채권 얘기. 우리 했던 거 요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따로 안 읽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 할인율과 관련된 기출이 있네요. 자, 요거는 2007년도 수능 지문이에요. 수능 지문이고 이자율과 할인율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 보면 채권에 대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좀 써놔봐.
이거는 2010년 수능 지문이에요. 채권의 가격에 대한 겁니다. 채권의 가격.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고요. 또 채권에 대한 게 나왔네. 이 채권은 2019년 9월 모평입니다. 모평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고3 거예요. 고3 지문이긴 한데 아주 쉬웠어요. 채권과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채권 다시 채권의 CDS 프리미엄. 네, 이렇게 되고요. 채권의 CDS 프리미엄 여기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주식 지문이 나왔어요. 주식 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기출하기 4 주식 지문. 이거는 2014년 고3 10월 A형 지문입니다. 투자 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식에 대한 거예요. 궁금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참 넘어가서 보험 관련 지문. 자, 요거는 2017년 수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지문 말고 맨 마지막에 연금 지문. 자, 연금 지문은 2012년 수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보면 좋겠는데, 자, 쉬는 시간 10분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3시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 기출 지문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경제 교과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10분 쉬고 3시에 봅시다. 2007년도의 수능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자. 부담 없게 쭉 한번 들어보세요. 1문단 가볼게요.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는 기업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를 합니다.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현재, 그 다음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자,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 바로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 말 뜻 이해해야 되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얘들아 현재의 돈의 가치를 나중에 이제 이자까지 계산해서 미래에는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나 라는 걸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지. 근데 지금 역으로 미래에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돼. 투자할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미래에 얼마를 벌 것이라는 것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로 환산해서 현재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러려면 환산한다는 측면에서 이자율과 비슷하지만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다 오기 때문에 역의 개념이 성립하는 거라고. 방향성으로 봤을 땐 역이다. 자,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자, 10억에다가 10억의 10%, 0.1이죠. 10분의 1. 요거를 계산하면은 10억의 10분의 1은 1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10억에다가 이자 1억이 합쳐져서 11억 원이 돼요. 그래서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에는 11억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할인율은 거꾸로요. 연 10%라면 내년에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냐?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랬을 때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할인율 10% 요걸로 나눈 11억을 1.1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그렇지, 10억이 되지. 그러면 내년 11억의 현재 가치는 10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이해돼? 요거까지 이해되면 정말 잘했어. 할인율의 개념을 안 거예요.
어,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요거를 정말 정말 강조합니다. 이자율과 할인율 요거 계속 나올 거야. 어, 현재 10억 조금만 더 계산해 보자. 자, 옆에다가 써보세요. 그리고 미래의 11억. 아까 살짝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이자율이 10%, 그 다음에 할인율이 10%, 그 다음 이자가 20%, 할인율이 20%일 때 비교해 보는 거야, 각각. 그 다음에 50%, 할인율 50%. 자, 그랬을 때 계산 어떻게 한다고? 현재 가치가 10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1 더하기 이자율 더해줘요. 그런 다음에 미래 가치 11억이 되는 거지. 현재 10억은 내년에 11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자가 0.2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이자가 50%래요. 그러면 50%는 5억이잖아. 10억에 5억. 그러면 나중에 5억이 더 생겨요. 15억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쉽지. 우리가 이자는 많이 계산하니까. 자, 근데 할인율을 계산한 적은 거의 없었을 거야. 할인율의 개념 갑니다. 미래의 11억은 현재 얼마인가? 이게 할인율의 개념이야. 미래의 11억은 현재 얼마인가? 그랬을 때 1 더하기 할인율 0.1, 그러면 11을 1.1로 나눠요. 그러면 지금 10억 원의 가치를 가진대요. 자, 그러면 할인율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1.2를 자, 1.2로 나눠요. 그럼 분모가 커지지. 분모가 커지면은 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래, 9점 몇몇. 어이구, 9점, 9.1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11을 다시 1 더하기 0.5로 나눠. 그러면 1.5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7점 얼마 얼마예요? 그러면 결론 내보자. 관계를 보는 거야. 관계가 이 할인율이 점점 커질수록 자, 이 현재의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요게 보여? 요게 보이면 돼. 그래서 할인율이 높으면 그 미래의 돈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이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문단. 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 자,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대.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자, 대안이 있네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 여기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 할인율들을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자율을 넣거나 우리 이자율 있었잖아. 요거를 넣거나 또는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넣거나 해서 거꾸로 환산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대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시장 이자율과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각각 사회적 할인율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시장 이자율은 저축하고 대출하고 이런 자본의 공급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요.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의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죠. 이때 시장률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로 주장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분에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즉 공공사업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파생돼서 민간 자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세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뭘 한 거야? 지금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반전되네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주장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네요. 앞선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할인율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을 설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대요. 그럼 주장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 근거가 따라와요. 자, 그 근거가 우선 첫 번째,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아까 수익률 높게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할인율을 수익률로 바꿨을 때. 자, 그때 수익률이 높게 측정된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분, 공공사업에는 사람들이 투자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수익률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투자를 안 해요. 뭔가 이게 바로바로 회전이 돼야지 돈을 투자하는 의도가, 목적이 성립이 되는 건데 공공사업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공공사업,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사업은 그럼 누가 해요? 민간에서 안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야. 자, 그 얘기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단기적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돼서 이게 공공사업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야.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달라요, 성격이.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만일 가정합니다.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자, 볼게요. 아까 요 표를 봐봐. 우리가 계산했던 거. 자, 계산했던 게 어딨나? 여기 있죠. 요 할인율. 요게요, 높게 측정이 된대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의 가치가 매우 낮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자, 현재의 가치가 매우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미래의 가치도 낮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보세요. 윗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게 좀 어렵죠. 조금 적절한 것도 있어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윗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자율과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회적 할인율이었어요. 사회적 할인율을 측정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높은 수익률들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1번.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설명이 산문단에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회적 할인율이 미래 세대적인 관점을 지녀야 된다까지 핵심으로 봤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라면. 근데 1번에 관련된 거는 요거는 산문단에 국한된 내용이에요. 하나의 문단에 국한된 내용은 윗글의 전체적인 글쓴이의 생각을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윗글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자본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 일단 배려해야 된다라고 나온 적 있어.
맨 마지막 문단에서.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한 적 있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미래 세대의 몫을 정해야 되는지,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2번도 안 돼. 3번,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민간 자본의 수익률로 사회적 할인율을 계산하자라는 주장은 있었지만,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거에 영향을 끼친다? 아니죠.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사회적 할인율을 계산하자라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3번도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사적인 측면이야, 공적인 측면이야. 공적인 측면에서 미래 사회를 배려하면서 당장의 이익은 좀 낮더라도 현재 가치는 낮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준 정도는 말해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글쓴이의 주장을 가장 잘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공공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쟁해야 되나? 수익률 신경 쓰지 말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신경 써야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물어봤어요. 기억이 뭐였더라? 기억은 앞부분을 보면은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왜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하겠냐라는 거죠. 자, 답 한번 봐봅시다. 5번이 답인데요.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된다. 자, 민간 기업이요. 투자 못해요. 일단 당장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 정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억이라는 문장으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로 보기에 A에 대한 판단. A가 여기에 있네요. 타당한 것은, 자, 타당성을 묻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보기, 한 개발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했대. 놀이동산 좋겠다. 롯데월드 간지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아. 그 좀비 축제 한번 재작년인가 했었는데 그때 한번 가봤어요. 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자, 자연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이 사람들은 돈을 중시해.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건 두 번째 사람들. 이게 파가 나뉜 거지? 자, 그래서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A 부분,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미래 가치가 어떨지 추정하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다. 그러면 이자율과 할인율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겠네요. 자, 그중에서도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딱 드러나. 할인율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 자, 할인율은요. 할인율이 높으면 어떻게 됐었지? 분모가 커지는 거였어. 그치? 그러면 현재의 가치가 그 미래 돈에 대한 현재 가치는 커졌어, 낮아졌어? 낮아졌지. 우리 아까 그 계산했었잖아. 그쵸? 그 반대야. 할인율이 낮아지면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어때? 현재 가치는 높아져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놀이동산의 이익을 평가하고, 이게 장기적인 공공사업의 분야의 할인율을 적용하려면 그러면 현재 가치는 당장 낮더라도 현재 가치는 당장 낮더라도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번 사람들이겠어? 2번 사람들이겠어? 1번 사람들일 거야.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당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당장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돈이 중요한 사람들. 그러면 현재 가치가 높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낮게 적용해야 되겠지.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
이게 2번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사업의 전망이 지금 불확실해. 현재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1번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아니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야. 여기 있잖아. 자,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2번.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번 사람들이죠. 그러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맞죠? 정답 2번. 3번도 봅시다. 개발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면 현재 가치가 높다라고 막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에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2번 사람들이겠지. 이것도 2번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은 높은 할인율 아니고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지. 그 다음에 5번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러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당장의 가치가 없고 이게 효과가 나려면 길어.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당장은 좀 설치하지 말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죠. 할인율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어떤가? 같이 커지는가? 아니면 낮은가? 이거는 분모가 커졌을 때 어떻게 되나? 라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이건 수학적인 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 정도만 알 수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다. 아까 요거 나온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재, 미래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대로 보기에 적용한 문제였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수능에서도 약간 킬러 문제 같은 거였어.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고1, 고2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 채권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채권 지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을 듣고는요. 채권 지문이 나오면 재밌는데, 풀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채권 가보도록 할게요. 2010년도 수능 지문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2010년도 맞나? 그치. 10학번. 10학번이 몇 살이냐면 91년생이야. 31살이죠. 채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 이거 바로 보면서 같이 봐보자. 채권은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유가증권이다. 얘들아, 유가증권이래. 아까 채권은 돈이 부족해서 종이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돈을 그래 빌리기 위해. 자, 메모하세요. 천천히 나갈게요. 발행하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돈 부족한 사람이 발행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리려고 발행하는 거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은 뭐냐면 증서랑 똑같은 말이야.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고요. 유가라는 것은 가치를 지닌다. 돈의 가치를 지니는 돈의 가치를 지니는 종이 쪼가리다. 쪼가리란 말은 좀 그렇다.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국채나 회사채 등 국채는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회사채는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안정성은 뭐가 더 커? 국채가 훨씬 크겠지? 자,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럼 여기서는 채권의 개념과 채권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율 등 내가 아까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적혀져 있는 거라 그랬지. 이것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져요. 그리고 절대 안 바뀌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의 가격 그리고 그 이자율을
채권 발행한 사람이 언젠가는 갚아야 돼. 자, 그 다음 채권 소유자는요. 채권을 이제 돈 주고 샀어. 그러면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죠. 그 다음에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빌려줬던 거 그대로 100% 돌려받는 거야.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 100억이라고 쳐봐. 그러면 거기에 10% 곱해. 그러면 10억. 그게 액면 이자율이라는 거야. 그리고 연 단위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채권은 만기일 전에도 거래가 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채권을요, 만기 2년짜리야. 내가 그걸 샀어. 그러면 그거를 2년 동안 꼭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채권을 팔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팔아. 자,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채권 가격이랑 액면 가격 다르다 그랬어. 요거 다시 한 번 더 조금 깊이 들어가 보자. 자, 지금 깊이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다음에 또 다른 지문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내가 막 배경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기출된 내용들에 한해서 배경 지식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우리 아까 봤던 채권 얘기를 잠깐 해볼게. 채권에는 액면 가격이 있고요. 액면 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액면 가격을 100억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10% 이자가 있고 만기 2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는요. 현재는 내가 100억을 빌려준 상태지.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 근데 1년 뒤에는요. 이 10%의 이자를 받죠. 100억에 10%면 10억이에요. 자, 10억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째. 자, 만기가 돼요. 그러면은 자, 한 번 더 지급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삼성증권에다가 만만한 게 삼성이죠. 자, 삼성이 이제 돈이 부족해서 나한테 채권을 정민지, 자,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봅시다. 발행, 채권 발행. 그리고 난 채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2년 뒤에 얼마를 버나? 자, 액면 가격 그대로 가지고 오죠. 갚아야 되죠, 얘. 삼성은 무조건 나한테 100억을 갚아야 돼. 만기가 되면은. 그러면 나는, 자, 2년 뒤에 내가 얼마 가지고 있어? 120억 가지고 있어. 그럼 얼마 이득 봤어? 20억 이득 봤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계산해 두고 내가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냐. 이거 2년 동안 계속 기다릴까? 자, 그렇지 않은 게, 은행 이자율을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해요. 자, 시장 이자율, 시장 금리라고도 하죠. 금리랑 이자율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시장 이자율이 10%여서 삼성이 나한테 매년 10% 준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해 보자.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또는 시장에서 이자율이 2%로 낮아진 거야. 예금을 해도 2%만 주면 되는 거야, 은행에서는. 그러면 이 삼성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10%였는데 2%로 바뀌었어. 이제는 엄청 빨리 바뀌어요. 금방금방 변동이 돼. 그랬을 때, 삼성은 어떻게 될까? 어떤 생각이 들까? 웃을까, 울까? 그 두 가지만 정해봐. 확률은 5대 5. 삼성은 좋아하겠니? 아니면 슬퍼하겠니? 삼성은 슬퍼해요. 왜요? 2%로 바뀌면 다음날 2%로 바뀌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나 액면 이자율 2%만 했어도 됐던 거야. 삼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년 100억에 2%. 그치? 그러면 2억만 주면 됐었다고. 근데 지금 10%로 이미
지급 날짜에 확정해 버려가지고 이거는 다음 날 협상도 안 되고요. 절대 바뀌지 않아. 액면 가격, 액면 이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삼성은 울어요. 근데 나는 되게 좋지. 은행에 맡겼으면 2%밖에 이자 못 받았는데 채권 내가 사가지고 10%나 이자 보내? 와, 정말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채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지. 팔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요. 10%에서 이번에는 20%로 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20%로 늘었대. 그러면 삼성은 어떤 생각할까? 와, 다행이다. 이런 생각해요. 왜요? 이게 20%였으면 액면 이자율 20%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돈을 2배로 이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삼성은 다행이다. 내가 오늘 채권을 발행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채권을 산 사람이지. 근데 이자율이 20%로 점핑했어. 2배나. 그럼 난 울어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채권 살 걸. 아니,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이자를 2배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은행에 이걸 맡겼어도 2배인데, 지금 채권에 내가 이거 사가지고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렇죠. 그렇게 들지. 자, 이렇게 해서, 이자에 따라서, 채권의 가치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치가 이 이자율이 내려가면요.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웃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반대지. 이러면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울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돼? 요거 이해되면 너무 잘한 건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였어.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 채권의 가치, 요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자와 반대가 되는 거야. 즉 시장 이자와. 자, 요거를 참고로 더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채권 가격은 자꾸자꾸 변하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동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채권 투자자는요,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죠. 그리고 액면 금액을 나중에는 이제 받게 되죠. 자, 이것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게 그게 채권의 현재 가치인 거야. 거기에서 채권을 내가 산 가격이 있지. 그거를 빼면 내가 얼마나 순수익을 버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합니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요.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돼? 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령 금리가 연 10%야. 그랬을 때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야.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죠. 할인율 개념 1.1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00원이 돼요.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야. 즉, 금리는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줘요.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거 우리 아까 방금 봤는데 이거 이해돼?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방금 봤죠?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요거야. 요거 내가 방금 요거 설명한 거 있지?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장 이주율이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자,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지금 만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장 금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기를 한번 볼게요. 만기는 뭐냐? 자,
만기가 어떻게 채권에 영향을 줍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어떻게 될까?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함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옆에다 그려보세요. 자, 만기가 한참 남았어. 막 한 10년 돼요. 그러면요, 이 사이에 금리가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 금리 변동이 엄청날 거야. 그렇죠? 엄청나요. 그러면 이 가격은요,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지. 민감하게 다 영향을 받잖아. 자, 그래서 가격 변동의 위험이 커요. 이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그렇죠? 발행된 이후에는 점점 만기일이 가까워지죠.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변화되는 기준이 이제 요게 만기가 가까워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금리 변동의 폭이 좁죠. 아니 뭐 큰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뭐 1년 사이에 금리가 엄청 크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얘기야.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금리가 바뀔 확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만기가 길면요. 자, 10년 동안 내가 이자율 1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 변동이 엄청 클 거니까 이게 이자율이 막 엄청 크게 점핑하고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금리 변동을 영향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채권의 이자율이 높게 찍혀 있는 거, 그거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네도 그렇지 않겠니? 너네가 채권을 사는데 10년 뒤에 그 돈 돌려받는데 그럼 이자율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죠?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총 몇 가지? 첫 번째 시중금리, 두 번째 만기, 세 번째 지급 불능 위험에 따라서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채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돼요. 그러면 이제 불안해진다, 그치?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망하면, 부도나면 채권 종이 조각 되죠?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 그쵸?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돼요.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어, 이런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가요, 돈이 급해.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 그러면 그 채권이 어떻게 돼야지 사람들이 이걸 좀 사줄까?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좀 낮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줄 거 아니야.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얘네는 지금 망해가요. 급해. 그치? 그 다음에 이자는 어때야 될까? 이자는 세야지. 그럼 얘네는 수익률이 그만큼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네 망해가긴 하는데 그래도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자, 한편 채권은 서로 대치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장의 자산도 영향을 받는구나. 가격이 바뀌기도 한대요. 그럼 여기 네 번째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호황이 뭐야? 좋은 거야. 아주 잘 되는 거. 사람들 다 사요. 너도 나도 주식을 사던 때가 최근에 있었죠. 삼성 주식, 뭐, 1만, 1만? 얼마더라? 되게 높게 치솟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7,000원인가 그래. 근데 만까지 간다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대체될 수 있는 게 수익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사람들은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채권에 대한 지문인데 2010년도 수능이긴 해. 너무 오래된 수능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채권에 대한 지식이 개념이 이것만큼 잘 나온 지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구조가 탄탄한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봤을 때 1번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나? 그 1문단에 보니까 뭐 현재 가치, 그다음에 뭐 만기, 그다음에 뭐 지급 불능 조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이제 글이 구조화되어 갔죠. 현재 가치는 시장 금리에 따라서, 만기에 따라서, 지급 불능 가치에 따라서 또는 다른 자산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4문단인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급 불능 위험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망해가는 회사야. 그러면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3번,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채권이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근데 그게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었나? 이런 걸 뭐라 그래? 유로 시작하는데, 추라고 하죠. 유추, 유사한 원리에 의해서. 뭐 하나 내가 이 B라는 걸 자세히 너네한테 설명하고 싶어. 그런데 예를 들어 뭐 B 화성에 대해서 화성에 생명체가 사는가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조건 뭐가 있어? 물과 공기가 있고 생명체가 있는 지구라는 환경을 가지고 화성의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이건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한다. 근데 채권에 대한 설명만 했지. 다른 유사한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유추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거 내가 잘 설명해 줬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있고요.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그 종류가 이제 뭐 발행 주체에 따라서 다양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같이 푸니까 좋지 않니? 자, 그다음 윗글로 미로 알 수 있는 것은 요 같이 풀어보자. 1번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 있잖아. 이거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어? 액면 금액은 안 바뀐다 그랬어. 이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지? 액면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도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액면 금액, 내가 받게 될 액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게 아니라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다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채권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안 돼.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순수익은 채권의 순수익. 그러면 이자 얘기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액면 가격도 나와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이게 이 문단에서 그대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빼면 채권의 순수익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이 문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려면 채권의 순수익은 현재의 가치에서 그러니까 현재 지닌 그 채권의 가치에서 채권을 내가 산 가격 있지. 그거를 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순수익의 크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2번의 설명을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자액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재 가치에서 채권을 뺀 가격, 채권을 구입했던 그 가격을 뺀 거, 그게 순수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자액만 그것만 합산한다고 해서 순수익의 크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보면은 되게 번드르르해서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 당시에. 근데 2번은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상식이 정말 상식적이라서 지문에서 상식에 반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근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 말고 지문 안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까? 채권 이자율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거 사겠지. 왜냐면 돈 많이 받으니까 그대로 반드시 이거를 지급해줘야 되거든. 발행한 주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상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합니까?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지급불능 위험이 있는 회사랄지라도 내가 채권 사주는 거야. 왜냐하면 가격도 낮고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채권이 나에게 높은 이득을 가지고 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지.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자, 액면 이자율이 높은 것은 지급불능 위험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으면 이렇게 된다고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자, 문제가 또 있나요? 문제가 또 없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 관계상 요 3번, 4번 다 풀어주고 싶은데 요거를 못 푸니까 내가 핵심을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채권에 대한 지문인데 이 채권에 대한 지문 중에서 요 2019년 비교적 최근이죠. 2, 3년 전이니까 여기서도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근데 CDS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요게 뭐냐면 채권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 방금. 그게 조금 확장된 지문이야. 채권이 위험해. 채권의 신용 위험. 자, 신용 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채권은요. 이제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근데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거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긴 하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채권을 샀는데 이건 큰일이 아니야. 큰일이지. 그러면 뭐 우리가 그대로 돈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인 채권에는 AAA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AAA도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베스트인 거야. 얘는 우리가 얘 채권을 사면은 얘는 100%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AA로 가고요. 그 다음에 A 한 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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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D까지 와요. 그러면 D는 뭐야? D는 최저 신용 등급 주어져. 얘는 망한 거야. 그래서 부도가 난 채권인 거야. 그 외의 채권은 신용도 위험이 커지는 따라 AA에서 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되고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는 경우에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이 커지면요. 위험하면 이건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위험한 곳에서 발행한 채권은 그 정도로 쌉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낮아요. 아까 봤던 2010년도 수능에서 조금만 변형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라는 지식을 알아두면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추가되는 개념이 CDS입니다. 1문단에서 봤던 신용파산 스워프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신용 위험이 이 정도로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보험과 같은 개념이 여기서 도입됩니다. 자,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잘 봐. 보장 매입자, 보장 제도자. 그럼 보장이 뭐냐? 보장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해요. 그래서 보장 매입자는 매입은 사는 거야. 이런 보호를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는 매도는 파는 거. 그래서 보호를 대신 해주는 사람을 매도자라고 합니다. 자,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를 미리 피하려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야.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에 대한 위험은 다 누가 져요? 보장 매도자가 져주는 거야. 그래서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을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가령은행 갑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지.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공짜로 이런 걸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무엇을 받아요? 보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의 요율이라는 것은 요금과 비율을 합한 말이야. 그래서 이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지문이야. 자,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요. 위험이 크대요. 그러면 CDS 프리미엄도 커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줘야 돼. 그 보험회사한테. 자,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자, 보장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그 지급 보장 능력이 우수할수록 이 보장을 매입하는 사람은 손실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크게 주고 지불합니다. 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손실이 났을 경우 이것을 대신 책임져 주는 제도인데 그 책임져 주는 제도 CDS 프리미엄의 그 가치는 기초자산, 채권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CDS 프리미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 이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우리 CDS 프리미엄 많이 내야 돼. 자, 그 다음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이 보험회사와 같은 보장 매도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신용 등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신용 등급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얘네는 지급 능력이 우수한 거지.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나? 자, 이랬을 때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요것만 보세요. 자, 요 CDS 거래 있죠. 거래고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 있죠.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있죠. 그럼 너네 퀴즈야. 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 이게 문제가 뭐냐면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을 골라야 되거든. 그러면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이 프리미엄 되게 비싸진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높은 거, 제일 높은 거 뭔 거 같아? 신용 등급 제일 높은 거? 이게 1위지. 그 다음에 AA 요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A 중에서 플러스가 더 높은 거지. 자, 그 다음에 기초 자산,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채권의 신용 등급이 자, 이게 지금 BBB 3개짜리가 더 높은 거예요. 3개짜리가 더 높아. 그래서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더 낮아요. 신용등급은. 근데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 CDS 프리미엄은 더 싸져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려면 이게 위험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즉 신용등급의 반대, 위험도를 측정해 주면은 오히려 이게 위험한 거고 이게 오히려 안전한 거야. 자, 그래서 요게 1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2위가 돼요. 그러면 요게 더 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건데 지금 요게 제일 높겠죠. 1이니까. 자, 요게 CDS 프리미엄이 최고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CDS 프리미엄 두 번째로 높은 거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가나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정답은 2번, 나로 골라줘야 돼. 자, 이렇게 아까 봤던 그 CDS 프리미엄이 언제 높아지는가? 요거를 계산할 때 요게 살짝 함정이었죠. 신용 등급이 높은 걸 제시했는데 사실은 위험이 높아야지 CDS 프리미엄이 높은 거고 그래서 위험이 높으려면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은 거 요거 둘 중에 선택을 해줬어야 됐고 낮은 것 중에서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높고 이게 두 번째로 높아. 근데 두 번째로 큰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요 사고, 요 논리, 요 흐름, 요거를 잘 따라와 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 어땠을지 궁금하네. 자,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고요. 뒤에 답지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주식 문제는 주식 투자는 너무 쉬워. 이거 분산 투자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래프 보면은 이 주식 종목의 수를 많이 할수록 분산 투자를 할수록 위험이 줄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베타 계수에 대한 얘기도 되게 쉬워. 이 베타 계수는 이제 얼마나 그 기업이 그 주식의 시장 전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 요것도 풀어보면 제일 쉽습니다. 지금 6지문 중에 이 주식 지문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보험 지문은 살짝 어려워. 근데 보험 지문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문단이 바로 요 문단이야. 요 문단, 요 문단. 그래서 요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야지 요 지문을 풀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요 지문 푸는 방법만 알려줄게. 자, 사고 발생 확률이 나와요. 보험을 이제 얘기할 때는 사고가 얼마나 잘 나냐가 중요하거든. 내가 맨날 장염 걸리는 애야. 그럼 난 보험료 비싸게 내야 돼요. 근데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가. 그러면 보험료 싸게 내면 됩니다. 이런 거야. 사고 발생 확률. 그 다음에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르다 그랬어. 보험료는 내가 내는 거. 보험금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받는 거.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냈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비율이 있거든. 그럼 보험료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지금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여기. 뭐 보험료의 비율도 나오고요. 보험에 대한 기대값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요 정도면 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걸 풀어주면 됩니다. 보면은 전부 다 보험금, 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 그다음 보험료율에 대한 거. 그러면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 이 키워드들이 있는 그 문단과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내용은요. 연금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노후가 이제 불안정할 때 드는 걸 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막 10년 동안 나눠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 뭐 공무원 연금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연금이 이제 어떻게 나라에서 이런 연금을 시행하게 되었나에 대한 그런 질문이거든. 그리고 연금을 강압적으로 이제 왜 거둬야 되는가에 대한 지문이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지금 3번 문제에 있어요. 억지로 이제 거두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안 내, 체납해, 미납한다고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문인데 2012년도 수능 지문인데 되게 쉽습니다. 내가 건드리지 않은 지문은 다 쉬워요. 보험 지문 빼고. 그래서 요 보험 지문을 좀 도전적으로 내가 경제 지문을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보험 지문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도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이 돈에 관련된 거, 투자에 관련된 거, 투자와 투자의 위험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 이런 지문들을 싹 모은 거야. 퀄리티 좋은 문제만. 그래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익하려면 복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제 요거를 다 풀어봐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1교시처럼 수능을 대비하는 여름방학이니까 국어 공부를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